할게요. 네. 그러셔서 종묘까지 얘기했어요. 종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종묘는요, 물론 일반인들의 사당이면은 그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 됐겠어요. 종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묘 통해서 행해지는 악들, 그것도 또 무형유산으로 또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것이 뭐 누구나 다 저기 조상은 있고 누구나 다 선조는 있는데 뭐 이것을 왜 이렇게 떠들어 뭐 이것이 뭐 대단해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종묘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보존이 잘 됐다는 뜻인 거예요. 선조에 대한. 그럼 한번 보세요. 종묘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정과 영령전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실 왕과 왕비만 계신 건 아니에요. 또 아주 공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라고 하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선조들의 성함을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죠. 위패를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가의 사당으로 정정과 영령전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유교적 전통의 제례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종묘에서 벌어지는 문화. 지금 해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해녀만 지금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정정 같은 경우는 한번 적어두세요. 국보 227호예요. 이런 거, 이 같은 건 국보인데 30위권 들지 않았어. 50위권 들지 않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종묘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19실의 왕과 왕비 등 49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죠. 총 49위예요. 보통 위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위패니까. 그리고 뭐 시신 같은 경우는 몇 기 그렇게 말씀드리죠. 영령전 같은 경우는 국보는 아니에요. 보물 제821호예요. 16실의 정전에 모시지 않는 왕과 왕비 16실이에요. 이 영령전 같은 경우. 그러면 16실의 정전에서 모시지 않는 왕과 왕비를 모신대. 그러니까 정전에서 모시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영령전에 모시는데 특히 거기에서 누락되신 분이 있어요. 연산군과 강해군은 위패가 모셔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산군은 이 두 분은요, 반정을 통해서 사실 폐위되신 분들이잖아요. 쫓겨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모실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령전에서 모시지 않아요. 그럼 종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뒤쪽에 설명도 해놨어요. 외우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칠궁 같은 경우는, 칠궁이 뭐지? 마찬가지예요. 7명의 궁이에요. 7개의 궁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7궁 중에 대표적인 궁이 육상궁이 있어요. 육상궁 같은 경우는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영조 같은 경우는 숙빈 최씨예요. 근데 이분이 무술이 출신이야. 굉장히 허드렛 일, 궁에서 굉장히 힘든 일 하시는 분, 무술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조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적에 노론이라는 당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분들의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던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영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위가 그 당시에 미천했잖아. 그러니까 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존엄성을. 그래서 왕권의 경외와 존엄성을 높이고자 육상궁을 마련했는데 육상궁 외에 다른 궁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때? 이분들은 아까 말한 정전, 영령전에 모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은요, 보세요.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육상궁, 연우궁, 그 다음에 적영궁이에요. 적영궁 다시 적어 놓으시고 대빈궁, 선화궁, 경우궁, 그 다음에 덕안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개인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 사당인데 이분들은 왕을 낳으신 분들이긴 해. 그렇지만 어때요? 다 정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정빈이 씨 뭐 이런 분, 숙빈 최 씨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같이 정전이나 영령전에 놓지 못하고 따로 궁을 만들다가 서로 다른 위치에 독립적인 사당으로 세워졌을 적에 어떻게 지금 다 취합해서 어떻게 돼? 고종 때부터 이전해서 합사해서 지금은 7궁. 그분들이 다 지금 모이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이 육상궁인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요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어떤 분들이 이 7궁을 이루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육상궁 같은 경우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 그 다음에 연우궁은 추존왕 진종의 생모 정빈 이씨. 대빈궁은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 이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 그 유명한 장희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드라마에서 매번 나왔던 분이야. 악독하고 표독스러워서 저기 사약을 마실 적에도 그냥 몇 번을 그냥 못 마시게 해서 그냥 난리가 나서 겨우 마셔서 사사당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경종이 몸을 다쳐서 뭐 사후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막 설이 많았어.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는 그런 줄 알고 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장희빈의 그 중전인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그 다음에 해치기 위해서 궁에 사당을 짓고 계속 뭐 저주인형을 찌르고 뭐 이러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지금 역사에서는요 이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그걸 조금 위조해서 지금 장희빈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장희빈이 그랬다는 거는 실록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희빈조차도 어쩌면 뭐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또 요즘은 또 그렇게 장희빈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아요. 보면 대빈궁에서는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여담인데 한 몇 년 전 최근에 한번 재방송을 해줘서 제가 그거를 잘 봤는데 그냥 일회성 사극인데 사도세자가 누구예요? 영조의 아들이었잖아요. 정조의 아버지고 사도세자가 계속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그 사도세자가 점점 이성을 잃는 과정을 보여줬냐면 그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한테 누가 경종의 어머니인 희빈 장씨, 장희빈이 저주를 내린 거야. 왜냐하면 자신도 그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에 의해서 희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쌓여서 그 혼이 계속 사도세자를 이성을 잃게 만들게 하는 그 뭐 귀신처럼 이렇게 계속 주입시키고 막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로 드라마에서는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 어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건 하나의 픽션이죠. 아무튼 간에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것이 궁이에요. 대빈궁은 그래. 선의궁은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예요. 사도세자도 중전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우궁은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 덕안궁은 영친왕의 생모 순원귀비 엄씨예요. 영친왕 요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친왕이 진짜 왕인가? 아니에요. 영친왕이 있고 뭐 영려 이런 왕이 있는데 다 친왕이라고 불렀어요. 대군이나 군을. 그러니까 영친왕이라고 해서 완전히 왕은 아니야. 근데 세자가 있고 그 나머지 대군들은 영친왕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영친왕의 생모 순원기비 엄씨. 이 엄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의 그 옆에서 일봐주는 있잖아요. 상궁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영궁은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생모 인빈 김씨였다. 다 지금 보면 중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왕들을 생산한 분이야. 아니면 추존된 왕들을 또 생산한 분들이라서 이 칠궁을 이루는 각각의 성씨를 가지신 위패를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각 나오죠. 누각 나오죠. 사고 나고 객사 나와요. 이런 용어들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다 외우세요. 이걸 뭐 제가 이거는 이거예요.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다 외우실 수 있어요. 탑 같은 경우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예불의 대상이 되죠. 원래요. 잠깐 요 얘기만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뭐 이렇게 부처가 되시고 했을 적에 사실은 탑이라든지 불상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상이란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겼는데 점점 불상이 생기고 탑이 생기고 이런 이유는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에 기이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환으로 불상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좋지 못한 그 단체 아랍 쪽에 있는 단체들이 무조건 불상이나 유적지나 이걸 다 지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상들이 굉장히 불손한 이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이게 진짜 미신인 것인가 이 불상이나 탑들을 보고 이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들, 상들을 다 부시고 이런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정말 부처님은 계신데 굳이 탑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불상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냐 한데 또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불상, 탑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 같은 경우는요, 다 종교하고 관련이 있죠. 불교 특히. 그래서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예불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일단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앙심을 갖고 종교를 또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탑은 타파의 줄임말이에요. 목탑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는 목탑이 주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해지는 목탑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근데 목탑이 있었는데 목탑이요. 신라 시대에 황룡사 구축 목탑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태워졌어. 소실됐어. 이거 나왔죠.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서. 빨리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신라의 산보인 황룡사 구축 목탑과 고구려의 이런 흔적을 추정할 수 있어요. 목탑 같은 경우는 사실 석탑보다는요 굉장히 취약하죠. 화재 이런 것에 조선 후기 유일의 주심포 양식인 목조 5층탑인 법주사 팔상전, 한번 법주사 팔상전을 쳐보시면요 굉장히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 무슨 건물이 그러니까 5층이나 되면 그 목탑이요 얼마나 수려하겠냐고요. 굉장히 그래서 대표적인 팔상전은요 동서남북 4곳에 2개씩 부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상전인 거예요. 8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그리고 전탑 있죠. 그 다음에 모전석탑 나와요. 모전석탑은 분황사 모전석탑 굉장히 유명하고 꼭 외우셔야 될 거예요. 안산함을 벽돌 크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게 잘라서 쌓아서 중국의 전탑 양식을 모방한 신라의 탑이다. 원래는요 그 모전석탑도 9층이었어요. 지금은 3층만 남아있죠. 이게 선덕여왕 때 축조된 탑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석탑 같은 경우는 석탑과 부도. 석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살이, 몸에서 나온 진신살이 있잖아요. 모신 것이고, 부도는 고승이 뭐예요?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을 때 사리를 모신 탑을 부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석탑이 절에 딱 들어갔어. 석탑이 앞에 있겠어요? 부도가 앞에 있겠어요? 석탑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모셔. 그러면 굳이 클래스를 따지면요. 스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앞에 계세요. 그래서 석탑은 앞에 있어요. 대부분 부도는 뒤쪽에 있어요.
건물 뒤쪽에. 그래서 보시면 부도는 묘와 탑의 성격을 가진 석조물을 기본형으로 팔각 원당형이다. 승탑은 승모탑, 묘탑, 조사탑, 선사탑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석탑은 주로 홀수층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이 아닌 이형 석탑으로는 통일신라 다보탑, 이형 석탑이 뭐야?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기보다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야. 다보탑 떠올려 보세요. 무슨 다리가 올라졌고 좀 석가탑하고는 달라. 석가탑은 굉장히 정갈해. 선이 그냥 딱딱 끊어져. 근데 다보탑은 좀 화려하면서 조금 굉장히 이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셔서 고려시대 주정에 보현인탑도 있다. 그리고 불교가 전래된 4세기 무렵은 주로 목탑이 만들어졌고 가장 발달한 백제에서 목탑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 왜냐면 목탑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돌이 많잖아요. 특히 주로 80% 90%가 다 화강암이야. 굉장히 탑 만들기가 좋단 말이에요. 석탑으로. 그래서 석탑이 유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하지 않죠. 돌 같은 경우는 비바람에 그래도 견디기가 쉽잖아. 근데 목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재료, 그 다음에 특성이기도 해요. 석탑의 구성 보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상륜부 있고요. 탑신부 있고요. 기단부 있어요.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상륜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탑신부야. 기단은 밑쪽이야.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셔서 일단 이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아마 나오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찰주 나오고 보주 나오고 수연, 보계, 보륜, 앙화, 복발, 노방까지가 상륜부. 그 다음에 옥계성 나오죠. 낙수면 나오죠. 의주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가 귀기둥, 그 다음에 탱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탑신부가 있고 상륜부는 위쪽이야. 그 다음에 탑신부 딱 몇 층 있잖아요. 5층이다 하면 단위 5층이 5개가 있는 거. 그것이 탑신부예요. 그리고 밑쪽이 기단부예요. 그러면 상륜부 같은 거 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책이든지 포탈리도 다 나오니까 한번 쳐보시면서 찰주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탑의 구성 요소 중에서 중심 기둥이고 주자가 들어가면요. 기둥 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주자 들어가는 건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동굴 얘기할 적에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불탑 꼭대기에 있는 세운 보륜에 끼운 쇠로 주조된 원형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을 뜻하는 게 찰주, 이게 가장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찰주는 어느 부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상륜부 1번, 3번, 2번, 탑신부 2번, 3번, 그 다음에 기단부, 무슨 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들어가는 보주, 수연, 보계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상륜부에 들어가는지, 탑신부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문제에 자주 나니까 외우시면서 이거는 무조건 보륜이 뭐라는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느 부분, 사람의 몸뚱이로 보면 상륜부가 있고 탑신부가 있어, 몸뚱이가 있어. 그리고 밑쪽이 있잖아, 하륜부. 이거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이렇게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 찰주는 뭐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찰주는 무엇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탑의 구성에서 기단부 밑에 쪽, 밑에 쪽, 그 다음에 이건 어디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히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셔서 탱주까지 나왔죠. 주자 나오면 거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감실 나오죠. 화사성 나오죠. 대성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상식이니까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삼국시대의 석탑 한번 보세요. 목탑 양식에 따라서 건축되었는데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각 그 하나의 저기로.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신라의 분황사 모정석탑.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통일신라 시대는 가문사지 3층 석탑, 석가탑. 석가탑은 뭐예요? 전형 양식이라고 했죠. 석가탑은요, 기단이 2층이야. 이중 기단이야. 그러니까 밑쪽이 딱 단이 2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보탑 나왔죠. 다보탑은 언제요? 김대성이 경덕왕 때
김대성의 발언으로 어떻게 돼요? 불국사 중수할 적에, 중수는 뭐예요? 리모델링 할 적에 석가탑과 같이 만든 것이 다보탑이에요. 그쵸? 그러셔서 지금 보면 화강암이다, 사방에 계단이 있고 방형 기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서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한번 지금 문제에 석가탑에 대해서 나오진 않죠. 그런데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헷갈리게 그렇게 문제에 나올 수는 있죠. 석가탑은 또 명칭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석가탑, 무영탑, 그쵸? 꼭 체크하세요. 무영탑에 얽힌 일화들, 설화들, 그쵸? 아사다, 아사녀, 그쵸? 그러셔서 석가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대다란이경 같은 경우는 이 탑을 중수하면서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에 관한 내용을 쓴 불경이에요. 보시면서 석가탑 이랬어, 다보탑 이랬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승탑 같은 경우는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쭉쭉쭉 보시다가 흥법사의 염거 화상탑, 요거 가장 오래된 승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요, 자원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최근 거, 그 다음에 중요한 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순서 꼭 외우셔야 돼.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 가장 최근에 지정된 도립공원. 제가 혹시 시험 보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한 번씩 시험 보기 전에 리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쵸? 고려의 석탑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고려의 승탑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의 승탑 있어요. 대표적 비와 탑 보면요. 여기 1번에서 지금 14번까지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15번까지 나오는데, 특히 미륵사지, 정림사지는 다 지금 반복적으로 넣었으니까 하나씩만 외우셔도 돼요. 그러셔서 1번, 2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보면 삭탑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들을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백제 최초의 석탑은 뭐예요? 국보 제 11호. 이것은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최초의 석탑. 그쵸?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은 뭐예요? 탑은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그쵸?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석탑, 전형 석탑으로 유명한 것은 신라 석가탑이죠. 그쵸? 석가탑 3층 석탑이라고 하죠. 그쵸? 꼭 체크.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이긴 하는데, 그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7세기 때 당나라 소정방이 정림사지를 성림사 그 5층 석탑에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했다, 이런 내용을 또 아주 좀 비굴하게 또 거기다가 새겨놨어.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념한 거죠. 참 백제로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소정방이 볼 때 너무 자랑스러웠나 봐요. 심지어 탑에까지 와서 그걸 적어놨어. 아무튼 간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쭉쭉 읽으면서 보시면서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은 뭐야? 트윈즈예요. 똑같은 게 2개 있단 말이야. 그것이 또 신라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또 전형 석탑이 됐어요. 가문사지 석탑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분이 거기에서 이제 가문사지 석탑을 바라보면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석탑들이 이름 정도와 내용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예를 들어서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에 대해서는 문제 안 나와요. 사실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제와 연결돼서 그냥 하나를 툭 던져 놓는 거야.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보탑, 한문항은 다보탑, 한문항은 석가탑,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 앞으로는 또 트렌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단답식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나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국사 문제처럼 설명으로 다 넣어놨을 적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문제인가. 그렇게 놓으면요. 그 문제 하나에요.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막 6, 7개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각 문제당.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변별력인 거죠. 그냥 단답식으로 이건 이거다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다면적인 질문에 답해야 되는 답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사리는 무엇인지 알죠. 그 다음에 진신사리, 법신사리, 그 다음에 경전도 법신사리예요. 사리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왔던데 왜 무슨 경전이 몸에서 나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 경전 많이 넣어놔요. 무슨 뭐 구슬 같은 거 몸에서 나왔다는 무슨 뼈, 구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전도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 이렇고 탑비 나오죠. 석등 나오죠. 단간지주. 단간지주도 가끔 문제 나와요. 단간지주는 사찰 앞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600페이지. 불화를 그린 것을 당이라고 하고 단간을 지탱하기 위하여 단간의 좌우에 세우는 2개의 돌기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불화가 뭐냐면 우리 사찰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 무슨 뭐 불법회가 열려. 그러면 돌로 이렇게요.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기단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큰 아주 그냥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튼튼한 돌 기둥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뚫어놔서 여기에 뭐 불화 같은 거를 있죠. 불화나 뭐 이런 그 그림이나 무슨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그 깃발 있죠. 그려져 놓은. 예전에는 다 천으로 했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다 거는 거예요. 걸면 막 휘날리겠죠. 바람이 불면. 그거예요. 그게 단간지주예요. 그러니까 주자 또 들어갔잖아요. 기둥인 거야. 그런데 뭐예요? 행사가 있을 적에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불화를 그리는 것을 당이라 하고 단간을 지탱하기 위해 단간을 좌우에 세우는 2개의 돌기둥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슨 기둥을 무슨 이렇게 무슨 절에 기둥이 그냥 돌덩이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간지주 한번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사찰의 하나의 유물로 보는 것이에요. 무덤과 왕릉 굉장히 중요하죠. 체크 꼭.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탑은요 6세기 중엽까지는 목탑의 시대였어요. 적어두세요. 전탑은 7세기 초예요. 석탑은 7세기 후반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형 석탑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전형이 되는. 그 다음에 전형 석탑 하면은 대표적인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목탑에서 지금 보면 전탑은 뭐예요? 전탑 흙. 목탑에서 전탑에서 석탑으로 옮겨가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돌탑이 우리나라의 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면 지금 삼국시대에도 지금 전해지는 목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석탑이 주야. 그 중에 무슨 석탑이 있고 무슨 석탑이 있어. 요거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과 왕릉 굉장히 중요하죠. 구석기 시대는 매장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적어두세요. 매장식이라고 해갖고 구덩이 파서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구덩 무덤이죠. 그래서 펴무지라고 말 많이 써요. 펴무지. 사람을 수평으로 누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놓으면 뼈가 딱 그대로 뼈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파고 몸을 수평으로 눕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펴무지예요. 그러니까 펴무지 껴묵거리 아니에요. 껴묵거리 아니고 펴무지야. 펴서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매장식이고 신석기 시대는 토묘 신석기 시대도요 토묘인데 그 토묘가 뭐예요? 흙으로 덮은 묘긴 한데 거의 다 구덩식이에요.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흙으로 덮은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인돌, 지성묘예요. 지성묘. 그쵸? 그래서 거성문화죠. 그게 뭐예요? 큰 돌들. 그냥 딱
딱 세워갖고 그 위에다가 덮개석 딱 올리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북방식은 덮개석을 올린 탁자식이에요. 그리고 남방식은 바둑판식인 거예요. 바둑판식은 어때요? 지하에 기반식이 있어요. 바둑판식은 기반식이 따로, 기반식이라고 해서 지하에 시체를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작은 돌무지들, 돌무지라고 하거든요. 그 작은 조그만 조각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뭐예요? 올린 다음에 거기다 덮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남방식이에요. 그래서 남방식 바둑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덮개석을 올리는 북방식은요, 일단 사방면에 돌을 딱딱 박거나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북방식이 있고 남방식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개석식 같은 경우는 덮개를 북방식, 여기서 보면 탁자식, 바둑판식, 그 다음에 기반식, 뭐 개석식이라고 하는데, 개석식이라고 하면, 개석식, 그쵸? 그냥 시체 위에 덮개를 확 올려버리는 거야. 그쵸? 조금 가혹하긴 하죠. 아무리 생명이 다한 사람이라도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쵸? 그러셔서, 고인돌이 있어. 그 다음에 돌널 무덤 뭐야? 돌을 널처럼 옆에다가 한 거야. 널이 뭐예요? 나무 판자 같이. 그러니까 나무 판자 널도 있지만 돌을 널처럼 널어 놓은 거야. 그래서 돌로 짠 상자. 그래서 보통 보면요, 돌널 무덤을요, 석관묘라고 많이 해요. 관이 뭐야? 그 관이에요. 관인데 석관인 거야. 그래서 돌널 무덤은 석관묘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돌무지 무덤 뭐예요? 우리 장군총 기억해 보세요. 장군총을 딱 보면 돌로 하나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하나씩 착착착 쌓아 올렸어. 계단식인 거야. 계단식도 있고 그다음 뭐야? 그냥 기단식도 있어요. 보면 돌무지 무덤 있죠. 그다음에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요. 심지어 고창까지 안 가셔도 돼요. 강화도만 가셔도요. 어마어마한 고인돌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철기 때는 독무덤이 있어요. 독무덤 뭐야? 독을 두 개를 연결시켜 놔서 크게 만드는 거야.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막 박물관 가면,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엄청난 독들도 많아요. 그리고 널무덤 있죠. 나무로 만든 널, 그 다음에 덧널 무덤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청동기 때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덧널 무덤이란 게 뭐예요? 돌 덧널 무덤은요, 돌인데 덧널이 있대? 이중인 거예요. 나무로 널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또 둘러. 그래서 돌 덧널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그리고 철기 때는 독무덤, 널무덤, 그다음에 덧널무덤 유행했죠. 그 다음에 부여 때는 순장. 부여 때 순장 풍습이 고조선 때부터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고조선 때 있어서 뭐 발견된 거는 과야 쪽밖에 없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풍습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왕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그거 꼭 체크해 주세요. 저 순장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증학 나왔네. 제가 적어놨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여 옥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옥저 배울 적에 골장제란 말 많이 썼어요. 가족묘를 만드는 거야. 한 번에 다 시체를 놓고 시체가 이제 다 이렇게 되면 그걸 다 이제 모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에 또 골을 모아갖고 다 한꺼번에 가족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족 공동무덤, 그다음 현재의 납골당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썩게 두는 거야. 썩게 둔 다음에 그것이 이제 뼈가루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가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는 주구묘라고 해서 가운데 널무덤, 주변에 고랑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각각의 무덤의 형식이야. 고구려 때 한번 보세요. 고구려 때 보면 돌무지 무덤에서 구식 돌방 무덤으로 변해. 그럼 돌무지 무덤 뭐야?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라고 했죠. 장군총 보면 벽화 없어요. 벽화 없는데 쌓아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거대해요. 그런데 장군총?
어떤 왕의 무덤일까? 장군총 같은 경우는 장수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장수왕 왕릉이라고 하지 왜 그렇게 했어? 정확히 몰라. 장군총에 총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누구의 묘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총 나오죠. 그래서 보통 고구려나 백제, 왜냐면 백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가 백제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돌무지 무덤에서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제에 돌무지 무덤으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있죠? 백제를 가장 융성하게 키워낸 왕. 근데 그분도 몰라. 그분의 묘지는 몰라. 지금 석천동에 있죠. 근데 돌무지 무덤이야.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왕이라고 하지 왜 몰라요. 그분의 왕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그 규모나 어떤 그 사이즈, 스케일로 볼 적에 아무래도 가장 융성했을 적의 왕이 아닐까. 그러면 백제의 가장 융성한 왕은 누구야?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 그 돌무지 무덤의 전통도 백제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 후손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돌무지 무덤에서 어차피 끝에 가면요.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다. 굴식 돌박 무덤 뭐야? 이름대로 굴을 파갖고 어떻게 돼? 그 위에 흙으로 쌓은 다음에 뭐야? 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왜 그 자꾸 굴식 돌박 무덤으로 끝이 나냐? 모든 나라가 신라도 마찬가지야. 굴식 돌박 무덤에서 돌박 무덤 끝이 나냐면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방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무덤을 계속 만들지 않고 뭐만 하면 돼?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가족이 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같은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가족장도 가능해. 부부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시사 때도 보면 거의 다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뀌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돌무지 무덤, 장군총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굴식 돌박 무덤은 여기에서 벽화가 많이 발견돼. 왜냐면 왜 벽화가 남나? 그 널방이 있어. 널길이 뭐예요? 길이 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시체가 있는. 그러면 그 널방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분 벽화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기에는 좀 그렇잖아. 위험이 안 서잖아요. 여러 가지 고분 벽화를 통해서 이 굴을 지키는 사신도 동서남북에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 그래서 사신도 무용총에 수렵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용도도 있어. 수렵도 가장 뛰어난 벽화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용총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강서대묘 있죠. 그게 사신도. 사신도 아까 얘기 나왔죠. 이게 사신도가 동서남북에 주작현무, 그 다음에 청룡백호 주작현무인 거야. 그래서 그게 사신도예요. 그래서 나는 사신도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어디든지 포탈 보시면 찾을 수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사신도 나와 있어요. 좀 어둡긴 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주림 천장 같은 경우는 돌박무덤 천장 구조가 그래. 이것도 백제도 이랬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증거가 돼요.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서 분포, 안악, 삼업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쟁하는 여러 가지 그냥 군인들이 다 가고 이런 행렬도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의 생활들, 문화, 그 다음에 저 때는 저런 무기를 썼구나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그 고분 벽화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가능한 게 굴식 돌박 무덤이란 거예요. 돌무지 무덤에서는 벽화를 볼 수가 없어. 그냥 돌무지를 쌓아갖고 올리는데 무슨 벽화가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볼 적에. 그쵸? 그러셔서 고구려는 그랬어.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 구식 돌박 무덤이죠. 그 다음에 웅진시대의 벽돌 무덤.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벽돌 무덤 얘기가 꼭 나와요. 왜? 무령왕릉.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은 전축분이라고 해요. 벽돌을 쌓아 올린 거잖아.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 사비시대 능산리 고분군이 대표적인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군이라는 건 누구 건지를 몰라서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네. 총까지도 못 가. 그냥 고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으로 있는 고구려 건국 세력과 백제 건국 세력이 한 뿌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일한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 무덤은요, 송산리 7호예요. 그 다음에 송산리 6호분도 뭐예요? 벽돌 무덤이에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죠. 그쵸? 그러셔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또 알려드리면, 어진이란 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임금님의 초상이죠. 그쵸? 지금 최근에 문제 나왔던 게,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 어디예요? 전주 경기전에. 그래서 전주 가면요, 하나의 코스가 경기전 가는 거예요. 그러셔서 전주 경기전이 유일하게 어진을 봉안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어진이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그분을 왕을 직접 보고 그린 거, 아니면 그림을 보고 또 모사하는 법,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시간 남으면 또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있고, 어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초상화, 그 다음에 진전이라고 해요. 진전은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행하던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러셔서 창덕궁 선원전에, 창덕궁 가면 선원전이거든요. 파란 기와가 있는 선원전에 12개의 감실이 배치돼 있고, 거기에 국왕들의 초상화를 모시고 있어요. 감실이 뭐예요? 감실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선원전에 그 앞에 이렇게 다 딱 여기 이제 사실 붙어 있죠. 그러셔서 종묘도 마찬가지처럼 딱딱 붙어 있어. 감실이. 이분은 어느 왕은 어떤 분 다 다르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원전에 12분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셔서 12개의 감실이 배치되어 있고, 이성계 어진은 어디 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여기다. 평양도 있어요. 평양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개성도 있고 하는데, 영흥. 왜냐면 이분이 태조 이성계 분이 함경도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다 모셔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주 경기전에 모셔져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굴식 돌박 무덤으로 사신도가 출토됐다. 사신도는 4개 방이 지키는 수호신들이야. 아까 얘기한 동서남북.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 뭐야? 돌 조그만 것들을 쌓아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덧널은 뭐야? 덧널 위에 또 봉토를 얹는 거야.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 다 보면 엄청나잖아, 왕릉이. 다 뭐예요? 돌을 쌓아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또 봉토 있죠. 흙을 쌓아서 그 위에 이제 뭐 잔디 있고 이런 거지.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과 그 다음에 흙이 같이 되는 거야. 봉분을 만드는 거야. 봉토를 덮어서 봉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굴식 돌박 무덤으로 또 변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어서 도굴이 어렵죠. 왜냐하면 딱 그 시신을 모신 곽이 있어.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돌무지를 싹 올려 위에. 그 다음에 봉토를 올리니까 어디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그런데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천마총에서 천마도. 그러면 이거 벽화 아니에요? 벽화 아니에요. 거기서 발견됐지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말다래라고 해갖고, 말을 타고 갈 적에 예전에는 다 진탕길이었잖아요. 진흙길이잖아요. 진흙길에 튀지 말라고 말에 안장을 대는 게 있어요.
높은 그 지위에 따라 다 다르죠. 더 화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의 옆쪽에 안장을 딱 댄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보면 천마총에서 주도된 천마도가 벽돌이 아니라 뭐예요? 장식이야.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것이 말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요새는 혹시나 이렇게 보면요. 하얀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로 보이는데 요새는 또 추정이 기린이 아닐까 한다는 그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그 벽화가 아닌 거야. 벽화 아시죠? 벽에 거는 화가 아니고 말달의 장식이었던 것 뿐이죠. 그쵸?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에 둘레도를 조각했다. 그쵸? 돌방 무덤에 둘레를 딱 치는 거야. 거기다 막 조각을 12지 신상을 딱딱 박아 놓는 거죠. 12개 우리 띠 있죠. 그것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굴식 돌방 무덤이야. 그런데 통일신라는 제가 안 넣어놓긴 했는데 통일신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국사할 적에. 통일신라 때는 화장을 많이 했어. 왜? 신라 자체에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숭상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 화장식이 유명해서 제가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어. 그 화장을 하고 남은 뼈가루를 모셔두는 단지. 그래서 뼈단지가 유행했다. 뼈단지, 그 단지 그냥 단지가 아니야. 요강 같은 단지가 아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뭐 장식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화장 있고 그다음에 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문무왕이 돌아가시면 그럼 문무왕이 어떤 분이셨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못 하시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문무왕은 어떤 분이에요? 삼국 통일을 끝마침 하신 분이에요. 이루어내신 분이잖아요. 태종무열왕은 이루어내신 분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셔서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돌아가실 적에 나는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 나라를 지키겠다. 죽어서도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셔서 그분이 문무왕릉이 해릉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대왕왕. 그래서 그 보통 보면 무슨 다큐 같은 데 보면 위에서 그 문무왕의 유골이 뿌려져 있다는 그 대왕함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헬기 타고 보여주는 그런 그 프로도 있었어요. 보면 화장. 통일신라 때는 화장도 유행했고 그 다음에 호국의 이념으로 해릉도 있었어. 충분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해 때는 굴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정혜공, 꼭 발해 무덤 얘기할 적에요. 정혜공주, 정효공주 얘기 꼭 나와요. 그렇죠? 요거 꼭 체크하시고 이제 왕릉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왕릉의 종류 이것도 아주 심심치 않게 문제 많이 나. 왕릉은 왕이 사후에서 살아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세를 지나 그러면 어디를 통해 여기만 문을 지나면 지금 속세에서 뭐예요? 현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 홍살문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는 그러기 전에 능이 모셔져 있는데 형태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능침, 능상이라고도 하는데 단능 같은 경우는 왕릉인데 왕 아니면 왕비 한 분만 모셔져 있어. 그런 경우엔 단능이라고 해요. 쌍능은 뭐예요? 왕과 왕비가 같이 가까운 언덕에 비슷한 위치에 모셔져 있는 거죠. 쌍이야, 쌍. 그리고 합장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합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비를 같은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원 이강릉 같은 경우는 왕과 왕비가 다른 언덕에 매장. 동원 이강릉은 이건 거죠. 왕은 여기 계신데 왕비는 저쪽 위쪽 언덕에 있는 거. 왜냐면 언덕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릉이요. 굉장히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세조는 나는 내 사후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셨어. 왜냐하면 왕릉 하나를 만들려면 몇천 명의 공사가 필요해요. 다 징발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고 또 몇 달이 걸려. 얼마나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물론 왕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요 손실도 많아요. 사람들요 만약에
여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 다 징발해야 되잖아.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간소하게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릉이 그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위험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태종이 어머니 했던 민씨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 나쁘셨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적에는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같이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능, 쌍능, 합장능, 동원이강능 다 요 용어 꼭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왕능의 소재지 요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잠깐 쉬고 하셔요.